이 화면을 줄여야 이 화면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죠? 지금 이걸 줄여야 교육 자료를 띄울 수 있잖아요. 그죠? 줌 화면에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시죠? 네, 네, 보이시죠?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죠? 지금 그 화면이요. 네. 자, 이렇게 했고, 여기까지 차림돼서 발단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녹화가 되고 있죠. 김모 씨는 기술자로 있으면서 카메라로 기계시설 전부를 촬영 기술을 습득한 후 서울에서 같은 종목의 공장을 차린돼서 발단되고 있었다. 차렸다가 낫지 않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네. 예. 자, 김모 씨는 기술자로 있으면서 카메라로 기계시설 전부를 촬영해 기술을 습득한 후 서울에서 같은 종목의 공장을 차렸습니다. 이게 주어와 수어가 일치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김모 씨가 기술자로 있으면서 공장을 차린 데서 비롯됐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 말이 되는 거죠. 차린돼서 발단되고 김모 씨는 차린돼서 발단되고 있었다. 예, 이거보다는 이렇게 일치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죽어가는 남해를 살리는 일은 어민만의 일이 아니라 산업 쓰레기와 생활 하수를 마구 버리는 공장과 주민, 그리고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네, 죽어가는 남해를 살리는 길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랍니다. 죽어가는 남해를 살리는 길이 전문가의 지적. 자, 보십시오. 테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죽어가는 남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민만의 일이 아니라 산업 쓰레기와 생활 하수를 마구 버리는 공장과 주민, 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것. 협조가 당국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렇게 해야 부드럽게 문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죽어가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죽어가는 것은 남해를 살리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렇게 되죠. 다음은 올바른 조사 사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올바른 조사 사용이 뭘까요? 이게 참 우리가 평소에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게 제대로 따라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유적명사, 사람, 동물 뒤에는 에게를 붙입니다. 무적명사, 식물, 무생물 뒤에는 애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예. 자, 장난을 치다가 풀에게 걸려 넘어졌다. 그렇게 쓰신 분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무시하는 건가요? 예. 근데 이번 경기는 아쉽게도 일본에게 패하였다. 일본에게 졌다. 에게는 유적명사, 사람, 동물이죠. 국가도 사람으로 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적명사로 치고요. 근데 이제 식물하고 무생물은 다르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쉽게도 일본에 패하였다가 아니라 일본에게 패하였다. 사람, 동물에게 붙이는 유적명사에게를 붙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적명사, 식물, 무생물, 풀에 걸려 넘어졌다. 가시에 찔렸다. 가시에게 찔렸다? 아니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가시에 찔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게 올바른 조사 사용이고요. 자, 이런 표현들 한번 보시죠.
흔히 바둑을 인생과 비유하곤 한다. 예, 많이들 쓰는 말이죠. 자, 이 집을 옛집에 비교하면 궁궐이다. 뭐가 맞을까요? 뭐가 틀린 걸까요? 유정명사, 무정명사.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둑을 꼭 인생과가 아니라 맞는 표현은 바둑을 인생에 비유하곤 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집을 옛 집에, 집은 또 국가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이 집을 옛집과 비교하는, 바둑을 인생하고 비교할 때는 인생과 비교하고, 옛집, 집과 비교할 때는 애입니다. 집에 비교하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 자, 이제 끊어읽기를 한번 이게 정말 저는 이 끊어읽기, 끊어서 말하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 졸려. 저 사람이 말을 하고 있으면 왠지 졸리다.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정말 피곤하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저는 그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띄어 읽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띄어 읽기를 잘못하면요, 의미 전달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왁왁을 떠들 때 선생님이 야 조용해 교탁을 치고 하면 조용해지죠. 예. 좋은 사람들이 많을 때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 효과는 선생님이 막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딱 말을 멈춥니다. 포즈를 두죠. 쉼을 둡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집중합니다. 방송에서는 약 3초 이상 소리가 나가지 않으면 그걸 방송사고라고 얘기했는데 라디오에서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면대면으로 사람끼리 얘기하는 자리에서 포즈가 들어간다는 것은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뛰어읽기를 잘못해서 우리 이런 이 단어 가지고선 재밌는 농담들 참 많이 어렸을 때 했죠. 이제 아재 개그가 됐습니다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자, 그 두 번째 문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경희는 울면서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먼저. 경희는 울면서 떠나는 나를 배웅했습니다. 하면 누가 울면서 떠나요? 내가 울면서 떠난 거죠. 그죠? 근데 경희는 울면서 떠나는 나를 배웅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우는 겁니까? 경희가 우는. 문장은 똑같습니다. 경희는 울면서 떠나는 나를 배웅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대로 끊어 읽지 않고 제대로 포즈를 두지 않고 제대로 쉼을 두지 않는다면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경희는 울면서 떠나는 나를 배웅했습니다 하면 내가 울면서 떠나는 거고, 경희는 울면서 떠나는 나를 배웅했습니다 하면 경희가 울면서 배웅을 한 거죠. 예, 이렇게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장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합니까? 예, 칼럼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고, 설교문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고, 띄어읽기, 끊어서 포즈, 적절한 것에서 쉼, 그것을 두지 않으면 전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해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좀 심한 이해예요. 이건 사실은 좀 웃기는 이해인데 사실 잘못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심한 경우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끊어읽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계속 한번 해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하실 때 그는 남들처럼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누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죠. 자, 끊어볼까요? 끊은 표시 해놨죠, 제가. 그는
남들처럼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누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학교를 못 다니는 겁니까? 누나가 못 다니고 있는 거죠. 아파서. 네? 그는 남들처럼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누나를 위해. 그죠? 그러면 누나가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는다. 그 밑에 문장 볼까요? 이렇게 한번 끊어서 읽어볼게요. 그는 남들처럼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누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면 누가? 그가. 그가 학교 안 다니면서 누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죠. 위에도 대단한 사람이고 밑에도 대단한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병석에 있는 누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다는 거는 정말 요즘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 그는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장 속에서의 그는 누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아파서 병석에 있는 누나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나를 위해서 학교를 안 다니고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한 그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거지. 예. 이제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전할 때 얼마만큼 띄어일까가 중요해요. 물론 다 문장을 토막내면요. 흐름이 정말 엉망이 됩니다. 그는 남들처럼 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있는 누나를 위해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들려요. 그건 또 오히려. 예. 사실 우리가 내가 나 혼자 대중 앞에서 청중 앞에서 스피치를 할 때 청중들이 좋은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으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피곤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 전날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좋은 경우가 있고 하나는 크게 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는 내 말이 좋을리게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사람 청중들이 좋은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에게도 화자에게도 분명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예. 이런 액센트 중간에 쉼 포즈 적절한 곳에서 의미대로 끊는 게 없다면 잘 전달이 안 되겠죠. 예.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거 경험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커도요. 일정하게 계속해서 다다다다다다 크면 사람들은 줍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톤이 일정하다 해도 일정하게 조용하면 사람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높낮이, 강약이 있고 지금 제가 강조드린 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강조를 두느냐 하면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원활한 의미 전달, 그다음에 제대로 된 의미 전달, 바른 의미 전달은요. 이렇게 악센트를 주고 포즈를 두고 어디서 끊고 어디서 띄어 읽느냐, 어디서 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의적인 표현 중에서도 이런 표현들 한번 쭉 보십시오. 이거를 어떻게 끊어 읽어야 제대로 됩니다. 그녀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어, 사실은 뭐 이건 어디서 끊느냐 때문에 차이가 좀 덜 나는 사실은 문장입니다. 그녀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는 그 여자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도 되고 그 여자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좋은 의미고요. 무슨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아니면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녀는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녀가 누구나를 다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끈의 있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이거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렇게 하면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근데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러면 승용차가 중앙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는 거 어떻게?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해. 이러면 승용차가 가해자입니다. 피해자가 아니죠. 근데 자, 버스를 가해자를 만들어 볼까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버스와 충돌했다. 이렇게 하면 버스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뀔 수 있는 거죠. 아름다운 오래 신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이거는 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그런데 아름다운 5월의 신부 이렇게 얘기하면 계절 쪽으로 좀 더 비중이 갑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5월의 신부, 5월의 신부 하면 5월에 결혼하는 신부들은 다 아름답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하고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도요. 어떻게 어디에서 포즈를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다음 아버지는 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신다. 이게 아버지가 낚시를 자기 아들보다 더 좋아할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아들이 속을 많이 썩여서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 그 아버지는 뭐 자식보다 취미 생활에 더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분. 아들한테는 한 푼 용돈 안 주면서 낚시 도구를 사는 데는 뭐 몇백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신다 하면은 정말 그런 이상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나보다 낚시를 더 좋아하신다 하면 나도 낚시를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훨씬 나보다 낚시 광이다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잘 문장을요 내가 써놓고도 이걸 잊어버립니다 사실은 뭐 설교문 같은 경우 설교 원고 같은 경우도 내가 원고를 써놓고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제대로 정말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써놓은 원고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80%는 바로 이것 때문에 쉼이 없죠. 다다다다다. 그런데 교우들은 아멘 합니다. 주무시다가 놀라서 아멘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요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은 훨씬 더 듣기 좋은 스피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문장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수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의 표현. 1, 2, 3, 4, 5, 6, 7, 8, 9, 뭐 10, 100, 1000, 만원. 이게 뭐지? 뭐가 어렵지? 네. 그 다음에 기수와 서수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물, 서른, 마흔, 쉰, 예순, 일흔, 네, 여든, 아흔. 예,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수의 표현 1과 2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3, 넷, 뭐 이렇게도 숫자가 나가기도 하죠. 예, 넷, 오,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한번 볼까요? 네. 자, 요거는 이제 아마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아는데, 요건 아마 다시 보시면 표기, 특히 뭐 여덟, 아홉이나 스물, 예, 요런 표기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어디다 쓰실 때, 특히 공적인 글을 쓰실 때, 어디다 투고를 한다든가 할 때, 예, 이런 표현들은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인리상서 별거 뭐 이건 틀릴 일은 없습니다만 왜 써놨냐면 자, 네, 자, 제 42회죠. 42회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네, 42회. 네, 2018년 10월 564돌이 맞을까요? 564돌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요. 본래의 이거는 뭐 그냥 권장사항이지 강조사항은 아닙니다만 564돌보다는 564돌이 훨씬 더 64수로 가는 것이 도래는 30살, 50살. 자, 이거는 왜 적어놨냐면요. 30살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30살, 50살. 근데 30세고요. 30살이 50세고 50살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0살, 50살. 30살이 아니라 30세, 50세. 예. 30, 50, 40으로 나갈 때는 살을 붙여주고요. 30, 뭐 40, 50으로 나갈 때는 세를 붙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고기 때 3살. 사람, 대, 개, 번, 시간. 몇 번, 몇 개, 몇 대, 몇 명, 몇 사람, 몇 시간. 예. 30명, 30명.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30개, 30개, 네, 30번, 30번, 30시간, 30시간. 이상하지 않아요. 자, 나이와 살. 요거 잘 구분해서 아까 말씀해 드린 대로 써주시고요. 몇 가지냐, 몇 마리냐. 30마리, 30마리, 30가지. 예, 예, 다 괜찮습니다. 30개소, 30군데, 30군데가 좀 더 군대에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30군데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꼭 그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만 해도 아나운서 교육이나 아니면 스피치 교육 많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군대 할 때는 꼭 30군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30군데, 30군데 다 나왔습니다. 편하게 이런 거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소도 20개소, 20개소 다 20곳, 네, 30곳, 30곳. 이것도 약간은 30 요게 한데 이건 다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수관형사 세의 특별용법, 니은, 디귿, 시읒, 지읒 등을 첫소리로 하는 몇몇 말의 앞에 예, 석, 자, 여기서 석대, 넉대. 자, 수관형사 넷의 특별용법은 양, 돼, 섬, 잡.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디귿, 미음, 시읒.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뭐 이런 말 요즘 거의 안 씁니다. 그리고 뭐 넉대, 석대, 석장, 넉장 이런 말 요즘 젊은 세대들은 거의 이 말들이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두, 두세, 두서너, 네. 두세 마리, 두세 가지, 두서너 개, 두서너 집, 서너, 너댓, 너댓, 너댓. 이건 그냥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대엿. 대엿 하면 대엿이 뭐야? 대여섯 개가 대엿인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정확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넷이면 넷, 셋이면 셋이지, 뭐 두 서너, 뭐 이렇게. 사실은 그때가 훨씬 더 인간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유, 뭐 서너 개 줘, 그냥. 응? 두 서너 개만 있으면 돼. 야, 일곱 개면 뭐 너무 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일곱 개면 일곱 개, 여덟 개면 여덟 개, 열 개면 열 개. 네, 네.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 100, 1000만 단위의 일생략인데요. 예, 일십원, 일백원, 일천원, 일만원. 근데 1억은 1억을 씁니다. 예, 억원 이렇게 안 하죠. 예, 예. 자, 일십원, 일십원이라는 말 쓰는 사람 없겠죠? 일백원. 근데 이게 인말, 구어로 쓸 때는 뭐 잘 안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문어로 쓸 때는 가끔 가다 100원 가량, 100원짜리 뭐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원짜리, 1만 원, 네. 1만 원짜리, 1만 원 가치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은 있습니다. 요것도 많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다 일을 생략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흐트러져서 일십, 일백, 일천 이렇게도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참고로 하십사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참 잘못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높임말입니다. 단어 자체의 높임말이 있고요.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를 낮추는 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에. 나를 낮추는 말이 왜 높임말이야?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를 낮춰야 되는데, 자, 여기에도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대에 맞춰서 존칭을 써야 되는데요. 예. 상대에 맞춰서 어떻게 존칭을 써? 예. 자, 누구 앞에서 누구를 말할 때는 어떤 존칭을 써서 얘기해야 되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중 높임말 이건 참 우리들 많이 실수라기보다 이렇게들 많이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높임말에 대해서. 자, 명사의 높임말. 네. 밥, 집, 말, 이름, 술, 이, 병, 생일. 이게 다 높임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그 외국 사람들이 참, 야,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존댓말이 있지? 어떤 학자들은 높임말이 많은 사회일수록 폐쇄적인 사회고 상호 간의 소통이 적은 사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문화거든요. 우리 문화에서는 사실 외국에서도요. 나이 든 사람들의 그 경력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치들을 존중합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이라든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 존대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뭐 틀린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밥은 뭐라고 합니까? 진지라고 하죠. 그렇죠? 네. 집은 대, 뭐, 말은 말씀. 그 타는 말 말고요. 그다음에 뭐 이름, 존함, 술, 약주, 이는 치약, 그죠? 병은 병환, 와병, 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한문 얘기만 하면, 아니 병도 한문이에요. 생일도 다 한문이고, 그죠?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말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뭐 우리말들이 외국 그 말들의 영향을 따라서 뭐 가져갑니다 요즘에. 그 아나운서들도
축구 중계하는 아나운서들이 꼭 요즘에는 가져갑니다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해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코너킥 가져갑니다. 프리킥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가져갑니다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승리했습니다. 자, 코너킥 하겠습니다. 네. 자, 드로잉 합니다. 드로잉 공격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 가져갑니다. 어쨌든 이 명사의 높임말 있습니다. 이는 참고로 어른한테는 치아라고 그러고 우리끼리는 그냥 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빨은 안 쓰셨습니다. 이빨. 이빨은 사실은 본래 의미는 동물의 이를 이빨이라고 한다. 뭐 사람도 동물이니까 이빨 써도 돼. 하신다면 쓰세요. 네, 쓰시면 됩니다. 예. 이빨이 성하지 않으시군요. 쓰세요. 예. 근데 이빨은 동물한테 쓰는다. 이가 맞고 치아가 있습니다. 조사의 높임말 있죠. 깨서 뭐뭐 깨. 예. 깨서는 프롬의 의의가 조금 있고요. 깨는 투, 뭐 상대방에게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시였습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높임말 뭐뭐 하셨습니다. 할게요. 네. 참 높임말 종류 많습니다. 그죠? 자, 이런 보시죠. 뭐가 좀 이상한가요? 저에게 여쭤오는 분들이 많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키가 몇 센치나 되십니까? 별로 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 3학년 00 선배님이 이걸 전해주세요. 이것도 뭐 안 이상한 것 같죠. 뭐가 이상할까요? 자, 저에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기한테 누가 여쭈어요. 스스로를 참 존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쭈어는 거죠. 할아버지 키가 몇 센치나 되십니까? 이거보다는 할아버지 키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거 훨씬 유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 3학년 00 선배님이 이걸 전해주래요. 네, 이건 뭐 여러 군데가 틀렸어요, 사실은. 아무개 선배님이 아니고 선배가입니다. 네, 이걸 전해주래요가 아니라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여기서 왜 선배님이 아니고 선배냐 하는 것은 이게 우리 전통적인 어법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차장이 국장 앞에 가서 자기 부장 얘기를 할 때는 부장님이라고 하지 않는 게 원래 원칙. 예. 김 부장이 국장님께 요거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압존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거에는 지금은 뭐 옛날 얘기를 그냥 제가 해드리는 건데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누구누구 아범이 제일 무난했죠. 누구누구 애비. 그랬는데 요즘에는 가끔씩 밖에서 다른 어른들, 꼭 시어머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른들 한테도 부인이 자기 남편 얘기를 하면서 그분께서는요, 우리 국장님께서는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른들 많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누구누구 아빠가 그것도 참 못마땅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누구누구 아빠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적당한 거. 과거에는 이게 상당히 심해서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 남편을 뭐 아범이라는 얘기보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 네, 개가 그랬어요. 예. 그 애의 준말입니다. 개가 아시죠? 그 애의 준말. 그러니까 자기 남편 호칭을 자기 시어머니 앞에서 그 애가 그랬어요. 그 애가 어제 늦게 들어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야 그 정도까지는 요즘에 또 그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돌았나 저 여자가.
이 압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압존법이 남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보다 직책이 높지만 그 높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직책을 존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압존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노트를 만들어서 이제 보셔도 됩니다. 스스로 노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문장을 접할 때 어느 한 가지 문장만 접하지 마세요. 야, 나는 이제 성경으로만 한다. 성경 열심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소리내서 읽어서 내 발음을 고치겠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약이죠. 예, 예, 약이잖아요, 진짜 구약 신약. 근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문장을 접해봐야 됩니다. 수필, 소설, 시, 방송, 신문, 기사, 이런 문장 헬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근력 키우고 몸 단련할 때 한 가지 운동 달리기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역 드는 것도 하고 매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음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냐는 것은 다양한 문장을 가지고 접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고요. 네, 더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복중입니다. 복중 그야말로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발음 발성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좀 질문을 많이 준비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